안녕하세요. 자주 시청하던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어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로 40살이 된 골드 미스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 웃기네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말을 봤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정신력이 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 살면서 여러 경험 등을 하며 정신력이 강해지는 것뿐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살면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죠. 정말 힘들었어요. 조금만 정신이 느슨해지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낭떠러지 같은 삶이었어요. 어디서 제 얘기를 구구절절 잘 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으면 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형, 저 이렇게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어릴 적 기억에 저는 형과 아주 재미있게 놀았고 어머니랑도 사이가 좋았어요. 아버지는 시골의 여느 아버지처럼 말로 애정을 표현하진 않으시지만 자주 형과 저를 데리고 시내에 나가 군것질거리를 사주시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늘 소녀 같고 친구 같던 우리 엄마. 내 기억 속의 엄마는 늘 저랑 형과 재미있게 장난치는 모습이에요. 엄마는 저희 형제들과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를 여자애처럼 꾸며주고 놀리기도 좋아했어요. 원래 잘 사는 집딸이었다는데 아빠랑 어떻게 인연이 다 결혼하고 농촌까지 와서 살게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시골에서 흔하지 않은 하얗고 예쁜 얼굴이라 뭘 해도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목을 끌었었대요. 농사에 농자도 몰랐지만 사교성이 좋아서 이 집 저 집 반찬도 잘 얻어먹고 마을 어른들도 싹싹한 엄마 덕분에 집에 자주들 놀러 오곤 하셨어요. 아빠 친구 중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민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 제가 봐도 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고 볼 때마다 같이 있기 싫어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짓궂은 장난들을 많이 쳐서 제가 늘 울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엄마를 보면 늘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니네 아빠랑 엄마가 결혼한 건 다 내 덕이야. 알아? 내가 없으면 너네도 없었다고. 이리 와서 큰아버지 해봐라. 큰아버지. 이런 식의 장난은 점점 도를 넘는다 싶을 정도로 자주 반복됐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빠한테 2, 3만 원씩, 5, 6만 원씩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아빠를 작정하고 괴롭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젓가락으로 아빠를 쿡쿡 찔렀고 결국 점잖던 아빠도 화를 낼 수밖에 없게 괴롭히곤 했었죠. 한 달에 한두 번이었던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빌려간 돈이 100만 원이 넘어가고 항상 웃고 다니던 엄마도 당장 돈 다 받아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표정도 점점 더 안 좋아졌고요. 그날은 결국 아빠가 엄마에게 돈을 다 받아내겠다고 단호하게 말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제일 되돌리고 싶고 후회하는 날이에요. 꿈에서도 늘 아빠를 말리지 못해 울고 있는 제가 보이는 그날. 다 같이 맛있게 저녁을 먹고 저랑 형이 배트맨 슈퍼맨 흉내를 내며 웃고 뛰어다니는데 얼큰하게 술에 취한 만수 아저씨가 왔어요. 이 새끼야, 넌 좋겠다. 토끼 같은 자식들의 여우 같은 마누라에. 내가 그 선자리 나갔어야 하는데. 저런 내가 미녀가 나올 줄 알았으면 당연히 내가 나갔지, 젠장. 술 더 가지고 와, 이 새끼야. 야, 애들 듣는데 욕 그만하고 오늘은 술 말고 빌린 돈 좀 갚아라. 술 먹고 다닐 돈 있으면 그동안 꿔간 돈 좀 갚아 임마. 애들 엄마 볼 면목이 없다. 너 벌써 빌려간 돈이 97만 원이나 되는 거 아냐? 이 쫑핑이 같은 새끼가 그걸 다 세고 있었냐? 와, 미친놈. 내 덕에 저런 마누라 얻었으면 나한테 평생 저라고 형님으로 모셔도 모자랄 판에. 뭐? 야,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갚으면. 돈 줄 테니까 술 갖고 와. 와, 열받네. 술 달라고, 술. 우유부단한 아버지는 돈을 주겠다는 확답은 받아야겠고 그렇다고 독하게 행패 부리는 아저씨를 내치지도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저는 말리는 형의 손을 뿌리치면서 소주 한 병을 가져가서 아저씨한테 내밀었어요. 자, 아저씨, 집에 가서 먹어요. 가요. 아저씨 싫어요. 이제 오지 마세요. 뭐? 집에 가서 먹어? 이놈이 이제부터 눈깔이 돌았구만. 가정교육 잘 시켰다, 이 새끼야. 친구 임마, 네가 시켰냐? 이 새끼가 어딜 꼬라봐, 이놈아. 눈 깜짝할 새 소주병은 던져져서 산산조각 났고 놀란 저는 유리조각을 세게 밟아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우니까 형도 울고 엄마는 저를 안고 박힌 유리조각을 빼고 소독을 해주셨어요. 이때 생긴 흉터는 나이가 들어도 흐려지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상처가 생각보다 많이 깊었나 봐요. 그런데 이 흉터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아저씨를 자극하지만 않았어도 그 생각을 30년 동안 했었네요. 제가 대한이 아빠한테 만수 씨한테 돈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좀 심하시잖아요. 매번 오셔서 조금씩 돈 빌려가신 게 거의 100만 원이에요. 돈 없으신 분도 아니신데 일부러 이러시는 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네요.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민국이까지 다쳤는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돈 돌려주시고 앞으로는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게 예쁘다 했더니 날 이딴 식으로 대? 그날 내가 저 새끼 대신해서 선자리에 나갔으면 너는 내 마누라가 됐을 거라고. 알아? 내가 네 서방이었다고. 이 새끼야. 돈 받고 싶으면 네 마누라 오늘 내가 그만하라고. 야! 그만! 맨날 아빠를 쿡쿡 찌르던 그 젓가락이 오늘은 만수 아저씨를 다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미친놈이 겨우 한다는 게 젓가락이야? 이 미친놈이. 배를 다친 아저씨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미친, 열받아서 한다는 게 고작 젓가락질이냐? 야 봐라, 네 남편이 고작 저런 놈이다. 내일 보자 이 새끼들아. 저랑 형은 아빠가 젓가락 하나로 악당을 물리쳤다고 만세를 부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잠들었어요. 세상 행복했어요.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나 배트맨보다 더 센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지? 젓가락 파워맨? 우와, 젓가락 파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형이랑 잠들었어요. 잠에서 깼을 때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경찰차 소리가 나서 눈을 떴는데 경찰 여러 명이 집에 와서 아빠를 잡아갔어요. 간밤에 그렇게 행패 부리고 갔던 만수 아저씨가 결국 죽어서 아빠가 잡혀갔대요. 이제 벌을 받아야 해서 저희랑 같이 살 수가 없대요. 엄마는 계속 이상했어요. 장난도 안 치고 계속 울기만 하고 내 탓이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엄마를 보면서 아무리 울어도 반짝이던 엄마 눈동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십자 모양의 흉터가 생긴 발바닥이 아프다고 아무리 엄마를 흔들어도 엄마는 쳐다보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는 모든 상황이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을 받아내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일이 그 지경이 안 됐을 텐데 하는 후에. 만수 아저씨는 술에 취한 채 잠들었다가 젓가락에 다쳤다 보니 크게 통증은 없었나 봐요. 근데 뱃속은 그게 아니었는지 복강 뇌출혈로 인한 쇼크가 왔었대요. 아빠는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해야 했었는데 살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걸로 정상 참작되어 17년형을 받았대요. 17년을 아빠를 못 본다는 걸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간식은 누가 사줘? 하고 물어봐도 형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형도 7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냉장고에서 김치도 꺼내주고 옆집에 가서 반찬이랑 밥도 얻어와 저를 먹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예쁘고 빛나던 엄마는 혼자 우리를 돌봐줄 힘이 없었나 봐요. 집을 나간 엄마가 며칠 동안이나 안 보여 내가 계속 우니까 형이 마을 어른들한테 엄마를 좀 찾아달라고 말했던 모양이에요. 다 같이 그때 엄마를 찾아준 마을 어른들에게 참 감사해요.
엄마는 늦은 시간 괴로운 마음에 마을 저수지 쪽을 정처 없이 돌다가 불량한 남자 무리한테 쫓기셨는데 욕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피하시다 물에 빠져 돌아가셨대요. 그 남자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며 죄가 없다고 했다네요. 그때 우리 엄마 모습이 한 번씩 기억이 나요. 평소보다 많이 불어있어서 나는 우리 엄마 아니라고 했는데 형이 우리 엄마 옷이랑 신발이 맞다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니니까 보지 말라고 형이 눈을 가려줬어요. 나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른들은 엄마한테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도 우리를 보면서 계속 울어주셨어요. 형, 엄마는 왜 거기 들어간 거야? 엄마가 아빠가 보고 싶었나 봐. 저번에 저 저수지에 보름달 떴었는데 엄마가 아빠 얼굴 같다고 했었잖아. 근데 왜 어른들이 엄마한테 못 가게 하는 거야? 엄마, 엄마 얼굴 예쁘게 해서 보여주신대. 지금은 좀 안 좋은가 봐. 알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형은 나랑 1살 차이밖에 안 났는데 나를 지켜주려고 엄청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자기도 정말 어린아이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아빠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마을에 친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수 아저씨가 아빠를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괴롭혔나 봐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면서 가족들이랑 등을 졌고 장례식장에도 엄마 오빠라는 사람이 잠깐 왔다가 갔는데 우리를 물끄러미 한참 보고 그냥 바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우리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는 결국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보육원이라는 새로운 집은 처음에 너무 무서웠고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죠. 그냥 엄마 아빠가 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밉고 그래서 형한테 안겨서 많이 울면서 잤었어요. 보육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 물건은 없고 모두의 물건만 있었죠. 내 형인데 다른 아이들의 형도 되고 말이죠. 형은 예전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농담을 해도 잘 웃지 않았죠. 형을 웃기려고 웃긴 표정을 짓고 춤도 춰봤는데 잠깐씩 미소만 지어줬어요. 보육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냈던 어느 날 그냥 봐도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걸 잔뜩 사온 아줌마 아저씨가 보육원에 왔었어요. 내가 형을 웃기려고 개구리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걸 봤나 봐요. 밝고 개구진 아이라 좋다고 하면서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나는 형이랑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2명은 필요 없고 형은 너무 말수가 없어서 힘들 것 같다고 나만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안 가겠다고 형이랑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원장님이 귓속말로 저분들 따라가면 아빠를 자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속아서 형한테 저 아줌마 아저씨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가고 싶어? 가지 마. 형, 저분 따라가면 아빠도 자주 만나게 해주시겠대. 나 아빠 보고 싶어. 형이랑 전화도 하게 해주고 자주 보육원에 데려와 주겠다고 했어. 태연아, 민국이가 가고 싶어 하는데 보내주자. 2분이 자주 민국이 여기 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형이니까 멋있게 보내주자, 우리 대한이. 쪼그려 오는 대한이 형을 뒤로하고 아저씨 아줌마 차를 탔어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빠도 볼 수 있을 거니까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게 정말 좋았어요. 형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지만 내가 아빠를 만나고 소식을 전해주면 되니까요. 따라간 그 집은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중학생 형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 형은 나보고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엄마 아빠는 나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형이랑도 잘 지내라고 했어요. 따뜻하고 좋은 방도 생겼는데 장난치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새엄마와 새아빠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별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형을 보고 싶다고 해도 지금은 안 돼, 나중에 가자 라고 말했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면 심하게 화를 내서 더 얘기할 수가 없었죠. 너무 무서웠거든요. 새로 생긴 아빠 엄마까지 사라지는 건 싫었어요. 형이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이 사는 형이 나를 때리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퍽 괜찮다고 생각했었지만 형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밖에 나가서 형한테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절대 혼자는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새벽에 자다가 잠이 깼는데 화장실에 가려는데 안방에서 말소리가 들려 문에 귀를 대고 들었어요. 어디부터 다치는 게 의심을 안 받을까? 팔은 너무 약한 것 같고 다리가 부러지는 거 어때? 다리 불구되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입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티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중요해? 데려온 지 2달이면 충분해. 전국에 가야 안 시킬 거야? 나는 내 아들 꼭 외국으로 유학 보낼 거야. 고아 데려와서 밥 잘 먹여주는 것만 해도 쟤는 호강하는 거야. 알아? 범죄자 자식 주제에 호강하는 거라고. 우리 아니었으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고아 새끼라고. 전국이 미래만 생각해. 지 형도 버리고 좋다고 우리한테 따라왔는데 뭘. 이 정도면 저체제에 호강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내 뒤에서 정국이 형도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나한테 속삭였어요. 저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여기 있으면 너 절대 아빠도 형도 못 만나. 도망쳐. 나는 그래도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착하게 굴면 나를 잘 키워주시지 않을까 작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같이 놀이공원에 가자고 정국이 형까지 4명이서 놀이공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국이 형까지 가야 보험사에서 의심을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신호등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새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민구가 여기는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에 건너는 건널목이야. 신기하지? 저기까지 먼저 뛰어봐. 자, 뛰어. 싫다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나를 살짝 떠밀었어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빨간불에 사람을 밀다니요. 정국이 형이 미리 잡아준 덕분에 넘어지긴 했지만 차에 치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다리를 삐었는지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덜 다쳐서 실망하는 얼굴들을 보고 정국이 형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형이 눈빛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얼른 도망가라고. 나도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뭘 다치지도 않고 그러느냐고 놀이공원은 기분 잡쳐가지고 다음에 가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엄마 새아빠가 자고 있을 때 형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조그만 가방에 돈 3만 원이랑 위아래 옷 하나씩 넣어줬어요. 잡히지 말고 다치게 해서 미안해.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그렇게 나는 그 지옥에서 탈출했어요. 아파트에서 나와서 작은 가방을 들고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을 쳤고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말하기도 싫은 삶이었어요. 낮에 길에 돌아다니면 잡혀갈까봐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건물 옥상이나 비상계단 같은 데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직 가을이었지만 밤이 되면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죠. 형이랑 같이 부르고 놀았던 만화 주제가 노래. 내가 왜 바보같이 형을 떠났을까? 형은 지금 뭘 할까 생각하면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밤이 되고 어둑해지면 편의점에 가서 빵 하나를 사서 조금씩 입안에서 녹여 먹었어요. 가끔 좋은 형이나 누나들을 만나면 먹을 걸 좀 나눠주거나 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정말 잘 곳 없는 삶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가끔 드라마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아들, 딸 있잖아요. 아빠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돈 많은 아빠, 엄마가 부러운 적은 없어요. 저렇게 화내고 싸울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리워요.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엄마 냄새, 간식을 꼭 쥐고 주시던 아빠의 커다란 손. 한동안 타임슬립 드라마가 많이 나왔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절대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엄마랑 아빠랑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든 그날의 사고를 막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지금의 저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데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상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운이 좋으면 온수가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목마르면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고 그러다가 껌 파는 애들이랑도 알게 돼 사실 껌도 팔아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껌팔이라고 하면 진짜 아무도 안 믿을 텐데 내가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더 있으면 또 몸을 다치는 방법들로 돈을 벌게 하려고 해서 보육원으로 돌아갈 차비가 모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요. 저도 이게 다 꾸며낸 얘기면 좋겠어요. 보육원에서 나온 지 9개월 만에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어요. 빨리 돌아가면 양부모가 보육원을 찾아와 끌고 갈까봐 너무 겁났어요. 법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하기에는 그때 저는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온전히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어요. 나올 때 나와 돌아갈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애가 되어 있었죠. 예전처럼 해맑은 민국이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마시는 거에 열광하고 히어로를 좋아하던 민국이는 예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죠. 드디어 형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나를 기쁘게 했어요. 원장님은 처음에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원장님이라고 소리치면서 오니까 세상에 민국이니? 하고 안아주셨어요. 원장님, 저 아줌마 아저씨한테 보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안 갈래요. 그래 민국아, 내가 미안하다. 그 사람들 다 잡혀갔으니까 너 어디 보내지 않을게. 울지 마라. 세상에 왜 이렇게 뼈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돌아다녔어? 어? 원장님, 형은 어디 있어요? 왜 내가 아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형이 화가 많이 났어요? 형은요? 형은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단다. 입양된 지 3개월 정도 됐어. 너를 데려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던 걸 알고 대한이가 얼마나 걱정하고 힘들어하면서 지냈는지 몰라. 계속 걱정만 하다가 또다시 돌아올 거라고 계속 기다릴 거라고 했는데 5개월이 넘어가니 대한이도 많이 지친 것 같더라. 나중에 혹시라도 민국이 네가 돌아오면 형이 꼭 다시 찾으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 형, 내가 잘못했어. 어딨어, 형? 그날 몇 시간을 울다가 탈진해서 잠들었고 그날 이후로 형을 만나기 위한 끈질긴 제 노력은 시작됐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을 꼭 믿고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진 않았지만 형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러운 애가 될지는 말자고 다짐했어요. 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또 다른 양부모를 만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다양한 분들의 후원을 받아 고등학교 때까지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보육원은 성인이 되면 나와야 했기에 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사회에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공부에 흥미도 없었거든요. 돈은 모아야 하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인력사무소 같은 곳에 출근해서 막노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양부모 때문에 다친 다리는 사실은 아직도 좀 불편했지만 막노동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다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인력사무소에서도 신임을 얻게 됐죠. 저만 계속 찾는 업주분도 계셨어요.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리가 안 좋은데 심리적 요인도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장애인 복지 혜택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일하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제가 일하는 걸 엄청 꼼꼼하게 지켜보시더라고요. 시선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하고 일만 열심히 했어요. 2~3번 더 저를 지켜보다가 드디어 말을 거셨어요. 명규라는 이 아저씨는 네가 지금은 젊지만 계속 이렇게 일하다 보면 너 몸 망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 기술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괜찮은 사람 있나 싶어 인력사무소에 한번 나와봤는데 너 평판이 좋더라. 너 손재주는 좋냐? 고 물어보셨어요. 네, 손재주는 있는 편인데 제가 어릴 때 다쳐서 다리가 좀 불편한데 괜찮을까요? 야, 그건 몸이 불편한 축에도 못 껴. 서 있는 거 괜찮으면 너 도배 한번 배워볼래? 돈도 괜찮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별 기대 없이 아전씨한테 배워서 시험을 쳤는데 한 번에 붙어서 도배 기능사를 땄어요.
막 사는 인생 같았는데 또 이렇게 자격증이 생기고 하니까 뭔가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아저씨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 도배 일이 참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닥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요. 보수도 괜찮고 도배를 해주고 만나게 되는 집주인 또는 가족들의 밝은 얼굴이 좋았어요. 예전에 있었던 누렇고 얼룩진 벽지 대신 깔끔하고 밝아진 실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우아하고 입이 떡 벌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진 얼굴이었는데요. 그게 저한테 많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한평생 뭔가 내 것이라고는 없는 인생, 있어도 항상 나눠야 하고 가족마저도 없는 고루한 인생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없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나면 내 과거까지도 하얗게 밝아지는 것 같아 힘들었지만 일하고 나면 늘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깔끔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도 나의 자부심 중 하나이고요. 연차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경력이라고 하죠. 15년 차가 되니까 소문이 많이 나서 거의 업계에서 최고 페이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돈도 많이 모아뒀는데 여유가 생기면 늘 형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비슷한 사람조차 찾질 못했어요. 내가 양부모 따라 가겠다고 하고 갔을 때 쪼그려 울던 그 형은 일주일 넘게 밥도 잘 못 먹고 너무 힘들어했대요. 나도 가서 형이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는데 남겨준 형은 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15년을 부지런히 일만 하며 살아왔지만 늘 그리움을 달고 사는 삶. 다른 날은 괜찮은데 제일 심한 게 명절, 성탄절 뭐 이런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명규 아저씨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도 챙겨주시더라고요. 밥만 얻어먹기 미안해서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도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아저씨 딸이랑 알게 됐어요. 처음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요. 눈치도 많이 주고 왜 남의 집에 눈치 없이 와서 밥 먹고 이러느냐는 듯한 띠꺼운 표정과 말투 때문이었어요. 사무직에 근무한다는데 말을 왜 이렇게 떽떽거리며 하는지 아마 서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한 1년을 아웅다웅 하다가 걔가 갑자기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지 싶었지만 뭐 별거 없다는 듯 시크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다 심드렁한 목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얘기. 원래 성격이 이렇지 않았는데 아버지 혼자 놔두고 엄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아빠한테 살가운 표현이 어렵다더라고요. 아버지가 항상 안쓰러운데 좋은 소리가 안 나가니 미치겠다고요. 된장을 맛있게 끓여주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맛이 안 나서 고민 중이었대요. 근데 아저씨가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잘 드시길래 물어봤다네요.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얘가 펑펑 우는 게 아니겠어요. 괜한 얘기했나 미안하다 하고 집에 그냥 갔어요. 근데 다음날 얘가 또 틱틱거리는 거예요. 좀 짜증나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손을 꽉 잡더라고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얘가 왜 이러지? 손이 차갑고 식은땀도 나는데 얘가 몸이 차가운가? 하고 생각하다가 왜? 하니까 눈물이 또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나는 많이 외로운 사람인데 너도 그런 것 같아. 네가 싫어서 심통 부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하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집안 얘기, 내 속마음들 편하게 얘기할 사람 없이 지금까지 살았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밤새도록 많이 웃고 많이 울었다. 설레더라.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하고 개운하더라. 나는 너랑 있는 게 좋은데 너는 어때? 어안이 벙벙했어요. 생각 좀 해볼게. 너, 나 다리 불편한 건 알아? 못 걷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 너희 아버지가 싫어하지 않을까? 주미가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자를 만날 때인지도 모르겠고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도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이제 다시 보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저씨는 이제 내 가족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저씨마저 잃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네가 괜찮다고 먼저 만나보라고 한 건 사실 아버지야. 아저씨가 나를 소개했다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처럼 몸도 불편한 사람을 만나보라고 할 리가 없다. 아니다. 아니지. 아빠는 살아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대화가 잘 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제일 좋았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나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네가 그렇더라고. 항상 뭔가 외로워 보이는데 사랑받고 싶어서 아빠랑 나한테 더 잘하려는 것도 보이고. 근데 그게 믿지 않더라. 너한테 일부러 화도 내고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너는 항상 나한테 져주고 말도 잘 걸고 하더라. 나는 네가 많이 좋은 것 같은데 너는 어때? 두 손을 꼭 쥐고 얘기하다가 훌쩍훌쩍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이후로 여자를 아는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처럼 따뜻한 푼이었어요. 태어나서 정말 오랜만에 사람 온기를 피부로 직접 느껴봤어요.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 형이랑 있을 때 그 온기. 나도 가족이란 게 생길 수 있는 걸까? 나도 너 좋아. 같이 대화를 나눠도 숨기거나 조심할 필요 없이 편하게 얘기하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엄마같이 따뜻하기도 하고 봄 햇살처럼 설레이기도 했어요. 사랑이란 게 참 이상하게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빠가 소개해주기 전에 먼저 나를 골목길에서 봤었는데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나눠주는 걸 봤었대요. 그때 참 괜찮은 사람이겠니 생각했다네요. 상황이 잘 되지 않아 딱 3번밖에 못 챙겨줬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니 정말 사람은 평소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운이 따르기도 하고 행운이 그 사람을 비켜가기도 하고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 같았는데 점점 그 사람을 알고 나니 더 좋아하는 마음이 강해지더라고요.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고 싶어지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함께 있고 싶어졌어요. 같이 오래 사귀다 보면 권태기도 오고 그렇다고 했는데 나랑 주민은 늘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규 아저씨랑 같이 일하러 가는데 아저씨한테 넌지시 저 주미가 정말 좋은데 제가 사이가 돼도 되겠느냐고 여쭤봤어요. 세상에. 아저씨가 단호하게 아니 그럼 안 하려고 했냐? 라며 혼났어요. 그러다 갑자기 쿵 같이 운전해서 가다가 퍽 무리하게 끼어들게 하는 차가 미처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몸이 엄청난 충격의 반동으로 이리저리 막 튕겨졌어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었어요. 이제서야 소소하게 알아가기 시작한 행복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어요. 마지막으로 제 눈에 보인 건 아저씨가 차 유리에 머리를 세게 박아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나도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사고라니. 나도 이제 좀 행복해지고 싶은데. 주미야, 울지 마.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안 돼. 정신 차려보세요, 환자분. 환자분 괜찮으세요? 보호자 있습니까? 이 환자분 보호자 오세요. 내 발 쪽을 살펴보다 이 흉터는 혹시 환자 이름이 이명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맞나요? 아니에요. 이명규는 저희 아빠고요. 이 환자는 김민국이에요. 민국이가 맞나요? 혹시 이 환자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37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사람 뭐지? 어딘가 되게 낯익은 얼굴인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민국이랑 참 많이 닮았네? 김민국 씨, 정신 차려보세요. 형, 아빠, 엄마, 아저씨, 가지 마세요.
주미야, 어떡하지? 김민국 씨 부인 되시나요? 부인은 아니고 여자친구예요. 곧 결혼할 사이고요. 둘 다 괜찮을까요?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 쪽이 약간 골절이 되셔서요. 마취 후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머리에 피가 좀 고이셨는데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아니라서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혹시 김민국 씨가 발에 흉터가 있으신데 혹시 어떻게 생긴 건지 알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 소주병을 잘못 밟아서 십자 모양으로 찢어졌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의사가 끄끄거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민구가 대한이 형이야. 기억나? 너 다리 왜 이렇게 많이 다쳤어? 형이 다 고쳐줄게. 정신 좀 차려봐. 저는 그렇게 형을 만났어요. 비몽사몽간에 내가 대한이 형이란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찾던 형이 이렇게 나타나다뇨. 꿈은 이루어진다고 늘 믿고 기도하고 살았었는데 사고 나고 형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계속 얼굴도 꼬집고 뺨도 만졌어요. 야, 아프잖아. 하지 마. 형,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미안하다. 네가 가고 나서 보육원으로 외삼촌이 찾아오셨어. 엄마 장례식 때 왔던 그 남자 어른 기억나지? 해외 나가기 전에 우리 얼굴 보러 오셨다가 너 없어지고 내가 망가져 있는 거 보시고는 외국 나가실 때 날 데리고 가셨어.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야. 원래 외갓집에서 엄마를 엄청 아끼셨대. 엄마 결혼 때문에 반대하다가 사이가 서먹해졌는데 도저히 다른 분들은 마음 아파서 장례식까지 못 오셨대. 집안 어른들이랑 상의해서 몇 주 내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입양되는 바람에 상황이 다 틀어진 거지 뭐. 울먹거리면서 말하는 형 앞에서 보험 사기단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다리 다치고 계단에서 자고 껌파리로 살았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어 입 안에서만 맴돌았어요. 형, 의사 됐네. 정말 멋있다. 형, 나는 잘 못 살았어. 미안해. 내가 그때 형 버리고 가지만 않았어도 형도 안 괴롭고 다 괜찮았을 텐데. 형, 나 잘 살지는 못했지만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형 다시 만나려고. 꼭 다시 만나려고. 정말. 고맙다. 이렇게 사라져서 정말 고마워. 내가 네 다리 꼭 제대로 고쳐줄게. 나는 네가 살아있기만 바랬어. 혹시나 안 좋은 일 당해서 죽지만 않았길 수십 년을 바랬는데 미국에서 너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서 3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 근데 네가 환자로 실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구가. 그래도 그 덕분에 만났으니까 우리 이제 정말 재미있게 살자. 나는 이제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왁자지껄한 집에서 살게 됐어요. 다행히 명규 아저씨,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무사히 회복하셨고 저도 다리가 거의 완치되어서 무사히 결혼식을 형이랑 한 달 차이로 했어요. 아니 형은 그 바쁜 의사를 하면서 속도 위반으로 형수님이 조카까지 임신해 있었더라고요. 한국에 나 찾으러 와서 나 말고 영혼의 반쪽을 먼저 찾아가지고 좀 괘씸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형수랑 주미가 잘 이해해줘서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각자 모아둔 돈 합치고 외삼촌도 돈 보태주셔서 크고 좋은 집에서 장인어른도 모시고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리고 다쳐서 찾은 형이지만 그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릴 적 사고로 비관하고만 있었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처럼 절대 흘러갈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재를 열심히 살되 미래에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은 믿는 만큼 꼭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으로 오랜만에 글을 써보네요. 저는 사연 채널 보는 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제 소개를 해도 되겠죠?
오랜만에 카페 문 닫고 노트북 앞에 앉은 건 얼마 전 있었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제 선택이 옳았는지, 제 결정이 옳았는지 듣기 위해 사연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인생 선배님들이 들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꼼꼼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와 결혼한 이야기부터 풀어볼게요. 저는 아내와 30살 초반에 만났습니다. 요즘에야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니 그때까지 결혼에 대한 조급한 마음은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선 제 결혼을 놓고 유독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현수야,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러니? 주변에 소개 안 들어오니? 이러다 노총각 되는 거 순식간이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은 여자는 다 가고 없어. 네, 어머니 마음 알겠어요.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서두른다고 짝이 뭐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휴, 그거야 그렇다만 어미는 걱정이 돼요. 그렇지. 애도 낳아야 하는데 여자 나이 30만 넘어가도 노산이야. 어머니는 미래 출산까지 걱정하며 그렇게 한탄을 쏟아내시곤 하셨습니다. 덕분에 당시 어머니 모시고 함께 살고 있던 저마저 덩달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아, 제가 30이 넘어서도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건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20살 넘어 대학을 가면서 집에선 독립하여 대학 기숙사에 살았고 그 후로도 쭉 제 사업을 하면서 밖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알아누우시게 되면서 저도 제 앞길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집을 두고 어머니 집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는 밤마다 아버지 사진을 끌어안고 우셨는데 옆에서 보기 참 안쓰러웠습니다. 저 역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립고 보고 싶었지만 결혼 생활 내내 아버지에게 많은 의지를 하셨던 어머니가 많지도 않은 나이에 홀로 절이 되시니 어머니 걱정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주말이면 같이 외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일부러 밖으로 어머니를 끌고 다녔습니다. 아유, 됐다. 난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하며 거부하셨던 어머니도 어느샌가부터는 여기 음식 맛이 참 좋구나. 다음에도 이 레스토랑 한 번 더 오자꾸나. 하며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제야 마음이 놓여 다시 하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죠. 사실 잠깐 어머니 이야기와 더불어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외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 저 하나만 낳으시고 외아들인 저에게 많은 사랑을 퍼붓듯 주셨죠. 학창시절 수련의 날, 반 아이들과 함께 가는 소풍날, 운동회 날, 시험 보는 날, 어머니께선 단 한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허나 그럼에도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집 형편 때문에 풍족하게 물질적으로 제공해줄 수 없는 가난한 집을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어휴, 우리 집이 조금만 더 살았어도 너 좋아하는 학원 마음껏 보내줄 텐데 공부도 양껏 시켜주고 미안하다 현수야. 아니에요 엄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다. 내가 못 사는 건 괜찮지. 근데 그걸 자식이 물려받는다 생각하면 속이 찢어질 듯 문드러지는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짓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홀로 불 꺼진 방에서 베개를 적시며 울고 계시길래 그 뒤에 다가가 나는 정말 괜찮다며 위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소녀 같고 때론 연약한 꽃 같은 어머니는 그렇게 언젠가부터 제가 지켜드리고 위로해드려야 할 존재같이 느껴졌죠. 아무쪼록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다 성인이 되어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학에 붙어 집을 떠나게 된 이후론 다른 친구들과 달리 어머니와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집에도 들르며 지냈습니다. 시험이니 아르바이트니 온갖 걸로 바빠도 현수야 언제 오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들 많이 해놨는데 이것 좀 가져가려무나 하며 전화를 거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 핑계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눈에 확연히 보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하며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상을 차려주고 반찬들을 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는 얼굴로 절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음식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그냥 한두 가지 반찬만 해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무슨 소리를. 밖에서 생활하면 맨날 조미료 들어간 바깥 음식 먹느라 제대로 영양 보충도 못할 텐데 이렇게 집에 올 때라도 엄마가 든든히 차려줘야지, 우리 아들. 당신 자식 사랑은 아주 못 말려. 현수야, 네 엄마가 오늘 이거 한다고 새벽 6시에 일어나 장 보고 몇 시간을 서서 음식했는 줄 아니? 아유, 평소에 아들 하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나한테 했으면 좋겠구먼. 그런 소리 마요. 당신도 참. 내가 당신 식사도 정성껏 차려주잖아요. 얘는 눈에 안 보이니 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어머니 정성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아버지가 한 번씩 장난스레 이런 불평 섞인 소리를 내뱉곤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는 저에게 헌신하고 모든 걸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아무튼 그러니 그런 어머니가 제 결혼 걱정, 그로 인해 받을 시선을 불안해하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아무리 제가 알아서 해본다고 한들 어머니께선 자신이 아는 작은 인맥을 동원해 전화를 걸어 우리 아들 소개시켜주려 하는데 괜찮은 집 아이 없어? 하고 묻곤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한 번만 나가보라 성화를 부려 나간 소개팅 자리는 모두 연애로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애프터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가 해도 상대 측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만약 받아주어 데이트가 이어져도 씁쓸하고 허망한 결말이 되어 괜히 기분만 안 좋아질 뿐이었어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35살이 될 때까지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근데 그런 제게도 짝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고 신기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카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늘 백금발 머리를 하고 아메리카노 5개를 주문하는 여자 손님이 있었어요. 처음엔 외양이 개성있고 독특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유니폼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 카페 옆 건물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것을요. 아메리카노 얼음 왕창 넣어서 5개 주세요. 아, 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항상 직원들 것까지 커피를 주문하러 오곤 했는데 하얀 얼굴과 예쁘게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이라는 것은 예쁘게 느껴졌단 거죠. 많아도 20대 중반으로 보여 저와는 10살은 차이가 날 것 같은 여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보면 심장이 사정없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제어가 안 되어 덜덜 떨리는 고장난 세탁기처럼 말이죠. 사실 그녀와 저 2명을 놓고 보자면 솔직히 그녀가 제게 매력을 느낄 일은 결코 없어 보였습니다. 하얗고 마른 외모에 싹싹한 성격이었던 그녀는 어딜 가나 사랑받고 주목받을 타입처럼 보였지만 반대로 저는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매일 커피나 내리고 있는 30 중반의 남자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수입이 아주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돈이라도 많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기에 도무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문을 하러 오면 늘상 가벼운 안부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날씨 얘기, 손님 얘기 이런 겉도는 이야기만 나눌 뿐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런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놈이 한심하다는 듯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야, 한번 말이라도 꺼내봐. 그렇게 속으로만 앓지 말고. 그런다고 누가 상 줘? 답답하다 답답해. 날카롭게 허를 찌르는 친구의 말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옮기기가 무척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울한 나날들을 반전시킬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이었죠. 저 사장님, 저희 가게에서 매일 머리 하시는 거 감사해서 영화 쏘려고 하는데 괜찮죠?
저녁은 사장님이 쏘세요. 이 말만 하곤 후다닥 튀어나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그리고 제가 원하던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걸 몇 분 후에야 실감했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데이트 준비를 위해 전날 백화점에서 옷까지 사고 당일에도 수십 번 옷을 착장하며 매무새를 가다듬고 데이트 장소에 나갔습니다. 심지어 그 전날 세차까지 했으니 그야말로 제 나름대로는 온갖 광을 내고 나간 거였죠. 영화 되게 재미없었어요. 그쵸? 우리 저녁이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아무거나가 어딨어요. 저는 삼겹살 좋아하는데 우리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할까요? 바보같이 첫 데이트에서 30 중반 먹어서 말이나 더듬거리고 시종일관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녀는 이쁘게도 제 모든 행동을 너그러이 받아주었고 친밀한 태도로 대해주었어요. 어디 가자 리드까지 먼저 해주면서요. 그러니 그런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더 빠지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황홀한 첫 데이트가 끝나고 이번엔 용기 내어 제가 데이트를 신청했고 그렇게 몇 번을 데이트한 끝에 조심스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녀에 관해 몰랐던 사실까지 하나 알게 되었죠. 저는 사실 어렸을 적 완전 깡시골에서 살았어요. 학교 가려면 버스 타고 1시간은 가야 하고 그런 곳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거든요. 정말요? 지희씨 보면 전혀 시골 사람 같지가 않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지금도 서울 올라온 지가 5년째인데 낯설다니까요. 사장님은 어떻게 서울로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남으셔서 모실 겸 올라오게 됐어요. 그랬구나.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그녀와의 대화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물 흐르듯 이어지면서 어느새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깊이의 사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저의 고백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죠. 사실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제 나름대로는 마지막 연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는 또 만나기 어려울 거란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급한 마음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만난 지 6개월 만에 슬쩍 꺼내게 되었는데 그녀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대신 조금 더 자기도 사회생활을 하며 자리를 잡고 돈을 모으고 난 후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차가 10살이 났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그냥 저쪽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았고 그래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강경하게 나오는 여자친구의 의견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지 1년 반 만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오빠 어머니도 만나뵈러 가고 이제 우리 신혼집도 알아보러 가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쩐지 그녀는 무척이나 들뜨고 설레어 보였어요. 이미 저 같은 남자와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지만 본인이 무척 행복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결혼 소식을 축하해 주었지만 특히 저의 결혼 소식을 가장 반기었던 건 역시나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네가 연애하는 건 눈치채고 있었다만 드디어 가는구나. 얼른 그 아가씨 좀 데려오려무나. 내 눈으로 보고 싶구나. 얼른. 어머니에게 여자친구를 보여줄 땐 떨리기도 했지만 당연히 어머니가 무척이나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사람 자체가 무척 괜찮은 사람이었고 어른들에게도 싹싹한 타입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처음 보았을 땐 외양을 보고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아마도 백금발 머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나이 드신 어머니의 눈엔 그 모습이 조금 충격적이시긴 했나 봅니다.
거기다 여자친구는 제가 보기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나왔는데 어머니는 몸에 딱 달라붙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여자친구가 가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기 현수야, 나이 어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하고 온 옷차림도 머리도 아휴, 난 모르겠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유, 아니다. 그래도 애는 싹싹하고 이쁜 것 같더구나. 예의도 있고. 그냥 내 말은 흘려들어라. 여자친구 역시 제게 따로 전화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님이 나 안 좋아하세요? 조금 어머님 눈빛이... 아니다, 내 착각인가? 내 착각인 거겠지.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눈치채고 있지 못했지만 이때부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엔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거죠. 허나 당시 저는 오히려 미래의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이 나이 차이 많은 나를 안 좋게 보실까봐 걱정이 되어 그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골똘히 고민하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최고급 한우 세트를 사들고 방문한 여자친구의 어머님, 아버님네 집에선 걱정과 달리 환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희 아직 말괄량이고 모르는 게 많은데 잘 부탁해요. 나도 우리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내 딸이라 그런가 나랑 같은 전철을 밟네. 장모님은 제 손까지 꼭 잡으며 행복하게 살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키울 때든 언제든 자기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도 하셨죠. 그렇게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다 끝내고 저희만의 보금자리인 신혼집에 들어왔을 때 그제야 한시름을 놓았던 것 같아요. 다만 신혼집은 저희 어머니 근처 집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에게 따로 티는 내지 않으시지만 제가 나간다는 사실에 며칠째 밥도 먹지 않으시고 밤마다 오시는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자주 들를게요.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봤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 아내 앞에서도 보이니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어머니 근처 집 얻어요. 직장에서 좀 멀긴 해도 각자 차 타고 가면 못 갈 거리는 아니잖아요. 괜찮겠어? 솔직히 아내는 신혼집을 구하기 전부터 계속 직장과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저도 그 부분을 반영해 신혼집을 구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받은 것도 여러 개 있었고요. 근데 아내의 결정에 고마우면서도 무척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대신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어머니가 당신 따로 찾아온다거나 시집살이 시킨다거나 하실 분도 절대 아니니 그건 걱정하지 마. 알아요. 어머니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저도 그러자고 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께 얼른 말씀드려요. 어머니는 역시나 저희가 근처 옆동 신혼집을 구했다고 하니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허나 아내 앞에서까진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가 민망스러우셨던 건지 그래 하며 활짝 웃으시다가도 금방 미소를 감추시긴 하셨죠. 어찌됐건 그때부터 저희는 꿈같은 신혼생활을 하면서 저는 따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며 지내었죠. 어머니도 그에 무척 만족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거기다 어머니는 아내가 첫인상과 달리 지내보며 마음에 더 드셨는지 내가 처음에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새아가가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어제는 나 먹으라고 직접 나 좋아하는 반찬들 장을 봐서 해놓았더구나. 얼마나 기특하든지. 그 어린애가 요리도 척척 잘하고 살림꾼이더구나. 시골에서 자랐다던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 애들 같지가 않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거봐요. 제가 뭘 했어요? 분명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 했잖아요. 지희 정말 착한 애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아내에게도 전해주었는데 아내도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다행이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얼굴 안에 드리워진 그림자까진 보지 못했어요. 저희는 바로 아이 계획을 준비했는데요. 이건 오로지 아내의 의견이 우세했어요. 아내는 결혼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다시 일에 복귀하고 싶어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면 신혼생활 좀 보내다 아이를 바로 갖고 싶었어요. 우리 엄만 결혼하면서 나를 바로 가졌는데 나 키우는 게 그리 행복했대요. 힘들면서도 나 웃는 모습에 피로가 다 날아갔대요. 그런 말을 들어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엄마 되는 기분이 뭘까 너무 궁금했어요. 오빠도 분명 많이 도와줄 테니까 나 젊을 때 아기 낳고 같이 키우다 애 크면 나도 다시 일하면서 생계에 보탤게요. 그래, 그러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야 좋아. 내가 육아 많이 도와줄게. 아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아이 낳으면 아이도 건강할 거고 저도 당시 카페 사업이 잘 되고 있었던 터라 직원을 두고 일하면 여유롭게 지내며 아내의 육아도 도울 수 있을 테고 모든 게 착착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라는 것이 하늘이 준다는 말이 맞는 건지 생각보다 쉽게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아내의 나이가 젊으니 저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 검사를 받아봤는데 의사도 딱히 문제가 없으니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더군요. 여보, 일단 기다려봐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아내도 조급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자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이 어두워졌고 입술을 뜯는 등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 어머니가 개입하셔 조금 과민 반응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부터 손주 이야기를 결혼할 적부터 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아휴, 아니, 검사 받았다면서도 왜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일단 내가 지어놓은 한약 이거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다 먹은 거 확인할 거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먹어라. 알았지? 아휴, 새아가가 어려서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참 별스러운 일이 다 있네. 어머니는 아내에게 한약을 지어주셨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며 신경질을 잔뜩 내셨어요. 그에 아내 기분도 엉망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출근하는 저를 붙잡고 조심스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빠, 어머니가 조금 집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오빠 직장에 있을 때 반찬 주러 오셨는데 오늘 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늘 오면서 하는 말이 애 이야기예요.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러니 힘들어요. 아내 입장에선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반찬 핑계로 집을 들락거려 이야기하는 거 편치 않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아내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오시면 반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먹고 가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직장에 다녀와 지친 상태로 또 시어머니 대접을 해야 하니 힘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겠다 싶어 어머니께 조금만 자제해달라 부탁했죠. 아이 얘기도 당분간 하지 말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안색이 어두워지시더니 알았다고 하시곤 그 뒤부턴 출입을 자제하시더라고요. 내심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인내를 발휘한 끝에 드디어 우리 아이가 곁에 왔을 때 저와 아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날은 어머니까지 초대해 간단히 저녁 식사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세아가 내가 너한테 압박을 많이 줬지? 나도 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아휴 늙어서 주책이었다. 미안하다 아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내도 분명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저한테 별말 하지 않고 참아준 것도 고마웠고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용기 내어 사과해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의 정이구나 싶어 그날 다 같이 좋은 저녁 식사 분위기에서 과일까지 먹으며 그날의 하루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침대에 누워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사과하실 줄은 몰랐다고요. 절대 사과 같은 건 안 하실 분일 줄 알았는데.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니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아내가 아이 낳고 육아에 휘둘리며 살 때까지 저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저도 공동 육아를 하기로 아내와 약속했지만 마침 사업하는 친구가 제게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며 꽤 좋은 제안을 해왔거든요. 당시 저는 하는 카페 사업으로 만족할 수 없고 조금 더 확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던 참에 온 제안이라 더없이 유혹적이었습니다. 아내와 미리 해둔 약속이 있어 마음엔 걸렸지만 오랜 고민 끝에 아내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 낳고 하면 양육비도 만만치 않을 테고 또 친구 말 들어보니까 이 사업 정말 열심히만 해보면 잘 될 것 같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반드시 성공시킬 테니까 당신이 조금만 고생해주면 안 될까? 정말 꼭 해야겠어요? 당신이 도와주기로 믿고 있었는데. 아내 입장에서야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어요. 아내는 당시 육아로 잠도 못 자고 힘들어했고 원래도 손목이 약했는데 아이를 매일 들쳐업느라 손목에 염증이 생겨 수술까지 받아야 했거든요. 허나 제 욕심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럼 집안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해보라며 밀어주었고 그때부턴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뛰어보는 분야라 배울 것도 익힐 것도 많았죠. 근데 그러던 중에도 간간히 보이는 성과가 커다란 성취감을 갖다 주어 기분을 무척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전보다 집에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 주며 편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 했어요. 근데도 아내는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다며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훗날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 일어난 도화선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제 무지로 벌어진 사연이었죠. 그날은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시골에서 손주를 보기 위해 오신 날이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신다길래 그날은 저도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아내의 상차림을 도왔죠.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시고 난 뒤엔 간단히 반주를 하며 이런저런 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며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근데 우리 손주 어찌 이리 이쁘게 생겼을까? 너무 이쁘네. 지희야, 우리 손녀랑 사진 한 장 찍어다오. 동네 아줌마들에게 가서 자랑해야겠다. 특히나 장모님이 손녀딸을 좋아하시는 걸 보고는 저도 흐뭇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 저희 어머니가 오신 겁니다. 그것도 초인종도 아닌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냥 들어오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저와 사돈 어른들이 계신 걸 보곤 깜짝 놀라신 듯 하더니 아무렇지 않으신 듯 사돈 어른들이 오신다길래 왔어요 하며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도 장모님도 어머니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긴 했지만 일단 어머니가 오셨으니 아내는 다시 일어나 분주하게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제가 평생 아내를 알아오며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꽉 눌러 참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저도 그때는 그게 좀 이상해서 아내에게 다가가 당신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내는 피곤하다고 둘러대었고 일단 저는 어머니와 장모님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의 이상 행동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딸을 보시며 한숨을 푹 늘어지게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동생이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하더군요. 아들도 좋죠 사돈. 근데 아직 처대가 어리니까요. 어려도요. 애는 많을수록 좋아요. 특히 아들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아들이 있어야죠. 아, 네. 어머니의 아들 발언에 분위기가 급격하게 식었습니다. 평소 저희 식구들끼리 있을 때야 상관없지만 장모님까지 있으신데 조금 민망하더군요. 저 또한 어머니를 살짝 치며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지만 이미 뱉어진 말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었죠. 그때 아내가 어머니 앞으로 접시를 내려놓았고 곱게 세팅된 음식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음식에는 손을 대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번 흘끗 보더니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러다 어머니께서도 분위기가 이상하신 걸 감지했는지 이내 말을 멈추더니 반찬통을 담은 쇼핑백인 줄 알았던 것에서 자그마한 핸드백을 꺼내더라고요. 보자마자 저도 놀라고 말았죠. 그건 얼마 전 아내가 갖고 싶다던 핸드백이었어요. 다만 제가 사준다고 해도 워낙 가격이 비싸 필요 없다고 손살에 치던 것이었죠. 우리 며느리 요즘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나갈 때 이거 들고 가면 이쁠 것 같아서 사왔어. 그리고 곧 네 생일도 다가오잖니? 세상에, 엄마 이쁘네요. 우리 지희가 이거 갖고 싶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요, 사돈. 너무 감사하네요. 아무래도 지희한테 매일 반찬도 챙겨주시고 선물도 챙겨주시며 너무 잘해주신다고 들어서 늘 감사했는데.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런 고운 며느리 얻었으니 사돈께 감사하죠.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슬그머니 보니 아내도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얼어붙어 있던 분위기가 어머니의 센스 있는 선물로 풀렸고 어머니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던 것이 아내는 그 이후에 어머니가 선물해준 핸드백을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외에도 몇 번 아이 관련 용품까지 선물해 주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그거 핸드백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물었지만 아니요, 그냥요. 나갈 일이 없어 그래요. 하며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이땐 저도 그냥 아내 말에 설득되어 동네 마실용으로 들고 다니기에 너무 비싼 핸드백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이혼 위기에 도달했고 지금껏 제가 몰랐던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첫애를 낳고 1년 정도 후 둘째를 임신했어요. 사실은 터울 있게 낳거나 아니면 아이 하나만 낳을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또 예상치 못하게 둘째가 찾아왔더라고요. 집안 형편도 괜찮은데 둘까지는 괜찮겠다 싶고 우리 첫애한테도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사업이 안정화되어 임신한 아내 옆에 붙어 많이 케어해 주었어요. 여보, 나 딸기 먹고 싶어요. 싱싱한 딸기요. 편의점에서 파는 소세지도요. 알았어. 아들이라 그런지 먹성이 되게 좋은가 보네. 사올 테니까 집에서 쉬고 있어.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어딜 가서든 가서 공수해왔죠. 아내도 분명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보다 둘째 애가 태어났을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원래 제가 알아봐둔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아니다, 내가 직접 돌봐주마. 돈 쓸 거 뭐 있니? 내가 조리원보다 더 잘 간호해 줄 수 있다. 하며 반대하시고 나서더군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아내도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하며 말렸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가 잘해줄 수 있다며 직접 완도에서 미역까지 공수해오겠다며 우기셨어요. 어머니 정성이 저 정도인데 계속 안 된다고 하기도 그러더군요.
결국 아내에게 조심스레 의견을 물었고 아내는 머리가 갑자기 아파왔는지 머리를 짚으며 알겠어요, 그럼. 대신 어머니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으니 그냥 며칠만 있다 가시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 항상 어머니가 직접 완도에서 가져온 미역으로 끓인 미역국 냄새가 폴폴 풍겼습니다. 고소한 미역국 냄새와 아내, 그 옆에서 간호하는 어머니를 보면 절로 행복감이 느껴졌죠. 그러던 중 여느 날과 같이 퇴근하고 온 날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확히는 비명이 섞인 고함 소리였죠. 이거 당장 치워, 이 노인네야! 너나 처먹어, 이년아! 집으로 들어가 마주한 광경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내민 미역국 그릇을 던져버렸는지 그릇이 아무렇게나 나동그라져 있었고 어머니는 당황한 듯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내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 말에 왜 이리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굴다니 내가 아는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해버렸어요. 냅다 아내의 뺨을 쳐버린 거죠. 허나 아내는 제게 뺨을 맞고도 당황한 기색이 없이 분노 어린 눈빛으로 절 보더니 짐을 간단히 챙겨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에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후회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리고선 일단 엉엉 울고 있는 어머니 곁으로 갔는데 어머니는 저 나쁜 년,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며 아내와 이혼하라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살피는 와중에도 아내의 한마디가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요. 제가 뭘 몰랐던 걸까요? 저는 결국 답을 알기 위해 수소문에 아내가 가 있다는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도착했지만 역시나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 다 얼굴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우셨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저를 김서방이라 불러주지도 않으셨고 그저 고개를 돌리고 벽만 쳐다보고 계셨죠. 아내 역시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말해줘.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왔어.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말 알고 싶어요? 이걸 들으면 당신은 나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할 텐데요. 제가 그럼에도 듣겠다 하니 아내는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그간의 일을 모두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지만 한 구석으로는 이래서 아내가 그랬구나 하고 납득이 갔죠. 어머니는 당신이 없을 땐 악마나 다름없었어요. 특히 당신 사업한다고 바쁠 때요. 어머니 매일 반찬 핑계로 들리셔선 저한테 딸 낳았다고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아들은 언제 낳냐고, 아들도 못 낳는 건 여자가 아니라고, 학벌도 뭣도 하나 잘난 것 없는 시골 출신인 네가 아들도 못 낳으면 어쩌냐는 그런 악담까지 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네, 증거라도 필요해요? 아니,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라도 말하지. 당신은 너무 바빠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형편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핸드백,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그 선물들, 그건 다 뭐야? 보여주기식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며느리 챙긴다는 거요. 그런 거라도 있어야 나중에 당신이 내 말이 아닌 어머니 말을 듣고 믿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만 그런 걸 남긴 건 아니에요. 나도 증거를 남겼으니까요. 여기 이 사진 보여요? 어머니가 나한테 손찌검한 날 난 상처예요. 거기다 이 기막힌 문자 내용 보이죠? 나는 이렇게 당해도 참았어요. 내 친정 부모님한테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당신과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효자인지 아니까. 근데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요. 이젠 당신이 선택해요.
어머니인지 나인지. 아내가 보여준 사진, 문자 모두 가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이미 이 모든 걸 들으셨는지 옆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셨고, 저는 그 순간 죄인이 된 기분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간 아내가 이유 없이 체중이 빠져나갔던 것도 모두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내 자세를 고쳐잡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모른 것도 죄라고, 다 잘못했다고요.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런 말 한마디로 화 풀리지 않겠지만. 그리고 현재 저는 지금 어머니와는 인연을 끊은 채 집도 옮기고 아내와 우리 아들, 딸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제 생에 천륜을 끊어내는 결단은 저로서도 너무 힘든 결정이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이해 불가인 행동들을 이토록 참아준 아내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의 가정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얼굴이 피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입니다. 계속해서 제게 문자하고 전화하고 제 지인을 통해서 저를 만나려 하고, 그런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 마당에 어머니 혼자 분명 지내시고 계실 텐데 한편으론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와 연락하면 아내는 아내대로 상처를 받을 테죠.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의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요. 제겐 너무나 소중한 가정입니다. 정말 갈림길 앞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기분입니다. 저 어찌해야 할까요? 부디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가 필요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